사랑한다는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 평창동 재벌가의 외동딸 윤소희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자상한 시어머니, 다정한 시누이까지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었죠. 하지만 운명은 한순간에 모든 걸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사람들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발견한 진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순수했던 소희는 과연 이 모든 배신과 음모에 어떻게 맞서게 될까요? 때로는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복수를 완성하기도 합니다. 소희의 놀라운 반전 스토리 지금 시작됩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평창동 언덕배기에 자리한 윤 회장의 저택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윤소희의 개인전 개막일이었거든요. 아버지 윤태석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 건물 지하 갤러리에서 열리는 첫 번째 개인전이었습니다. 소희는 거울 앞에서 한복을 다시 한번 매만지며 긴장감을 달래려 애썼어요. 어머니가 직접 지어준 연분홍빛 한복은 소희의 하얀 피부와 절묘하게 어우러져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듯한 우아함을 자아냈습니다. 25살 때부터 시작한 작품 활동이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된 거죠. 긴장하지 마라, 소희야. 내 그림은 이미 충분히 인정받았잖니. 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윤 회장은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의 미소를 보냈습니다. 사업가로서는 냉철하고 단호했지만 딸 앞에서만큼은 언제나 따뜻한 아버지였죠. 갤러리에 도착한 소희는 벽면에 걸린 자신의 작품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유화로 그린 풍경화부터 수묵화까지 다양한 기법으로 완성한 25점의 작품들이 조명을 받아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개막식이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소희는 한 남자가 자신의 대표작인 봄날의 기다림이라는 작품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 남자는 마치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집중하며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네요. 소희가 다가가자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맑고 진실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희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묘하게 설레는 것을 느꼈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죄송해요. 정하민이라고 합니다. 윤 회장님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민의 겸손한 자기소개에 소희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직원이라니 왠지 친근감이 들었어요. 하민은 그림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소희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색채의 조화며 붓터치의 섬세함까지 마치 미술을 전공한 사람처럼 정확하고 감성적인 감상평을 늘어놓았죠. 사실 저도 그림을 좋아해서 틈틈이 공부하고 있어요. 특히 소희 선생님의 작품은 예전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거든요. 하민의 말에 소희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작가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더욱이 그 사람이 이렇게 진실하고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남자라면 말이죠. 소희와 하민의 만남은 그 후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하민은 회사 업무차 들를 때마다 갤러리에 들러 소희와 미술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처음에는 작품에 대한 순수한 관심으로 시작된 대화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죠. 하민 씨는 정말 특별한 분 같아요. 제 그림을 이렇게 깊이 이해해 주시는 분은 처음이거든요. 어느 늦은 오후 갤러리에서 둘만 남은 소희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민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소희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고백하자면 제가 먼저 마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하민은 언제나 신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소희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더욱이 아버지 윤 회장도 하민을 무척 아꼈죠. 가난한 환경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장학금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성실한 청년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민이는 정말 괜찮은 청년이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낸 의지력이 대단하다고. 아버지의 인정까지 받은 하민과의 결혼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어요. 소희는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믿었거든요. 결혼식 당일 하민의 어머니 정미자와 누나 정지연이 소희를 맞이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극진했습니다. 정미자는 소희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구나. 이렇게 좋은 딸을 얻게 되다니. 정지연 역시 소희를 친동생처럼 챙기며 결혼 준비부터 신혼집 마련까지 세심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고급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해주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었죠. 소희야, 우리 하민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앞으로 가족이니까 편하게 엄마라고 불러도 돼. 정미자의 따뜻한 말에 소희는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친정어머니를 일찍 여인 소희에게는 이런 시어머니의 사랑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하민 역시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혼 초기의 소희는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따뜻한 시댁 식구들에 둘러싸여 완벽한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했죠. 정지연은 주말마다 소희를 찾아와 쇼핑을 함께 하거나 맛있는 음식점을 소개해 주었고, 정미자는 틈틈이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며 며느리 사랑을 과시했습니다. 소희야,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서 정말 기뻐. 하민이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그때의 소희는 이 모든 관심과 사랑이 진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날 무렵 소희의 평온했던 일상에 예기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 시작은 아버지 회사의 격리팀장 김지선이었어요.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그가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춘 것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윤 회장의 격앙된 목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침 일찍 급히 달려온 회계법인 직원들과 변호사들이 서재에 모여 긴급회의를 열고 있었어요. 소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문 밖에서 대화 내용을 엿들었죠. 회장님, 확인 결과 지난 10년간 총 1,000억 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팀장이 조작한 가짜 계약서와 허위 지출 내역이 상당해요. 변호사의 차분한 설명에도 윤 회장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부하 직원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이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지선이 장학금 수혜자 출신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윤 회장이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도우려고 만든 장학재단의 첫 번째 수혜자였죠. 그놈이 지금 어디 있는지 찾아냈나? 시에이셀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현지에서 거주지를 마련하고 신분 세탁까지 완료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소희는 아버지의 절망적인 한숨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회사 자금 대부분이 사라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했습니다. 더욱이 김지선이 빼돌린 돈 중 상당 부분이 회사 운영 자금과 직원들 월급이었거든요. 며칠 후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부도 처리되었고 평창동 저택에는 법원의 압류 딱지가 붙었어요. 소희가 태어나고 자란 집, 어머니의 추억이 가득한 그 집이 하루아침에 남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소희는 서재에 홀로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윤 회장은 딸을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깊은 상처는 감출 수 없었죠. 이때부터 시댁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자는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다정한 척했지만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았어요. 정지연 역시 주말 만남을 자꾸 미루며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소희야, 요즘 아버님 상황이 어려우시다며. 정말 안 됐구나. 정미자의 말투에는 예전의 따뜻함 대신 어딘지 모를 냉랭함이 섞여 있었어요. 소희는 그 변화를 감지했지만 아직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하민만큼은 여전히 다정하고 든든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소희는 곧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변화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가문의 몰락 후 석 달이 지나면서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면을 벗어던진 그들의 본 모습은 소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냉혹하고 잔인했어요. 첫 번째 변화는 정지연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친동생처럼 다정하게 대하던 그녀가 소희를 마치 하인 부리듯 대하기 시작한 거죠. 소희야, 나 오늘 강남에서 약속이 있는데 데려다 줄 수 있지? 택시비 아까워서 말이야. 어느 토요일 아침, 정지연이 뻔뻔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간 괜찮으면 같이 가자며 정중하게 부탁했을 텐데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명령조로 말했어요. 소희가 조금이라도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면 한숨을 내쉬며 핀잔을 주었죠.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요즘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해해야겠네. 정지연의 비꼰 말투에 소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개인 운전기사를 부리듯 하는 태도가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정미자의 변화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소희 앞에서 대놓고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막말을 쏟아냈어요. 예전에 우리 예쁜 며느리라며 극진히 아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와서 보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네.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텅 빈 게 딱 너 같더라.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미자가 던진 말에 소희는 젓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지며 눈물이 올라왔지만 꼭 참고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정미자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민아, 너도 참 운이 없다. 부잣집 딸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거지가 되어버렸잖니.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정미자의 말을 듣고 있던 하민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따뜻함 대신 차가운 현실주의가 서려 있었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부터 소희 집안의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였거든요. 소희는 하민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파악하려 애쓰는 소희를 바라보며 하민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갤러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획적이었어요. 윤 회장의 외동딸과 결혼하면 나중에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렇게 될 줄이야. 하민의 고백에 소희는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토록 진실하다고 여겼던 하민의 사랑이 모두 계산된 연기였다니. 그러니까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뜻인가요? 소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하민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죄책감이나 미안함 같은 감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사랑, 그런 감정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히 헛수고였지만 말이에요. 그날 밤, 소희는 혼자 방에서 오열했습니다.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절망의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윤 회장이 소희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과 노트북이 놓여 있었죠. 소희야, 김지선을 찾았다. 윤 회장의 말에 소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사립탐정까지 고용해가며 찾고 있던 김지선의 행방이 드디어 밝혀진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화면에 띄워진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시에이쇠에 있는 한승재라는 형사가 도움을 줬어. 그 친구도 예전에 우리 장학재단 수혜자였거든. 김지선이 현지에서 가명을 쓰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 소희는 사진 속 김지선의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평생 모은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 달아나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분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의 다음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승재가 김지선을 설득해봤는데 그놈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더라. 도움이라니요? 소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을 배신한 장본인이 무슨 도움을 주겠다는 건지 의아했어요. 윤 회장은 김지선이 보낸 영상 메시지를 재생시켰습니다. 화면 속 김지선은 초라하고 죄책감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질러 놓은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속죄라도 하고 싶습니다. 하민 그놈의 본성을 알고 있으니까 복수하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선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어요. 하민이 김지선과 몰래 짜고 횡령을 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민은 격리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를 이용해 김지선이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도왔고 나중에 소희와 이혼한 후 김지선과 함께 쉐이셀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할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놈이 제게 말했거든요. 소의 양과 결혼한 것도 나중에 회사를 물려받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그런데 계획보다 빨리 회사가 망하게 되어서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소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민의 배신이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김지선은 계속해서 복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제시킴이라는 가명으로 대부호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하민을 쉐이셀로 유인해서 모든 걸 빼앗아 회장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김지선의 제안은 치밀했어요. 자신이 쉐이셀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신분 세탁을 완료한 상태였고 하민을 유혹해 모든 재산을 빼앗은 다음 윤 회장에게 돌려주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승재 형사도 이 계획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윤 회장은 딸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희야, 어떻게 생각하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정당한 복수의 기회일 수도 있어. 소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하민과 그 가족들이 자신에게 했던 모욕과 배신을 떠올리니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해봅시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소희의 눈빛에는 복수에 대한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복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한 달 후 김지선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쉐이셀에서 제시킴이라는 신분으로 활동하며 하민과의 접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하민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제가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라고 믿고 있어요. 화상통화 너머로 들려오는 김지선의 목소리에는 묘한 만족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하민을 유혹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어요. 고급 호텔에서 우연한 만남을 연출하고 막대한 재산을 과시하며 하민의 욕심을 자극했다는 거죠. 한편 소희는 집에서 하민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하민이 이상하게 들뜬 모습을 보이며 자주 외출을 하고 있었거든요. 핸드폰을 보며 혼자 실실 웃는 모습이나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 쓰기 시작한 것도 눈에 띄었어요. 소희야, 나 곧 해외 출장 갈 것 같아.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거든. 어느 날 저녁 하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희는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연기했어요. 출장이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쉐이셀이야. 현지에서 성공한 한국인 사업가가 있는데 그분과 비즈니스를 논의해보려고 해. 하민의 설명을 들으며 소희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남편이 또 다른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통쾌하면서도 씁쓸했어요. 일주일 후 하민은 정말로 쉐이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내온 사진들은 소희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고급 리조트에서 제시와 함께 찍은 사진, 값비싼 요트에서의 파티 모습까지. 하민은 완전히 제시의 매력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야, 미안하지만 이야기할 게 있어. 쉐이셀에서 돌아온 하민의 표정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감에 차 있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냉정한 느낌이었습니다. 소희는 마음의 준비를 하며 하민의 말을 기다렸죠. 나 이혼하고 싶어. 쉐이셀에서 만난 여자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 하민의 직설적인 말에 소희는 일부러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연기를 위해서는 놀란 척해야 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우리 결혼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미안해.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야. 제시가 나에게 엄청난 투자 기회를 제안했거든. 함께 쉐이셀에서 살면서 사업을 확장하자고 해. 하민은 제시의 재산과 사업 규모를 과장되게 설명하며 소희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혼 조건을 꺼냈어요. 대신 이혼할 때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은 건 포기해줘. 어차피 지금 우리한테 남은 재산도 별로 없잖아.
하민의 뻔뻔한 요구에 소희는 억지로 눈물을 흘리며 상처받은 연기를 했습니다. 정미자와 정지연도 하민의 편에 서서 소희를 압박했어요. 소희야, 하민이가 새로운 기회를 잡은 건데 방해하지 마라. 어차피 너희 집안도 망했으니까 서로 새 출발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정미자의 차가운 말에 소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곧 그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며 참았어요. 이혼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던 어느 날 정미자가 소희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이혼 서류와 도장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도 없었습니다. 소희야, 이제 그만 정리하자. 하민이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고 너도 알아서 살아가야지. 정미자의 냉정한 말투에 소희는 일부러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모든 희망을 잃은 사람처럼 연기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건가요? 저희가 다시 한번 노력해보면. 무슨 노력? 하민이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 더 질질 끌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해. 정미자는 서류를 소희 앞에 내밀며 서둘러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했습니다. 그 순간 소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지선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 이제 시작하세요.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현관문이 열렸어요. 윤 회장이 한승재 형사와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소희는 일부러 놀란 척하며 일어났습니다. 윤 회장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정미자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희야,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리 재산을 모두 되찾았어. 윤 회장의 말에 정미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한승재 형사가 앞으로 나서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민 씨가 셰이쉘에서 만난 제시 킴이라는 여성이 실제로는 김지선 팀장이었습니다. 하민 씨는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제시에게 넘겼어요. 정미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한승재가 보여준 영상 자료는 명확했어요. 하민이 제시와 함께 은행에서 재산 이전 절차를 밟는 모습, 그리고 그 돈이 다시 윤 회장의 계좌로 입금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민 씨와 김지선이 주고받은 메시지들도 복구했습니다. 처음부터 윤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증거들이죠. 소희는 그때서야 눈물을 멈추고 당당한 표정으로 정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변화한 모습에 정미자는 소름이 돋는 듯 뒷걸음질 쳤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소희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정미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정미자와 정지연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매매 계약서였어요. 어머니께서 사시는 그 아파트, 실제로는 저희 아버지 명의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하민이 결혼 선물이라며 준 집이 사실은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거였어요. 정미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고급 아파트가 사실은 윤 회장의 배려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어머니. 이제 짐 정리하셔야겠네요. 소희의 차가운 말에 정미자는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수가 완료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민은 셰이쉘에서 빈털터리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어요. 정미자와 정지연은 아파트에서 쫓겨난 후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며 초라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김지선은 약속대로 한국으로 돌아와 자수했어요. 그동안의 협조와 재산 반환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형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윤 회장과 소희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김지선의 눈물 어린 사과에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한때는 자신이 아꼈던 제자였으니까요. 윤 회장의 회사는 되찾은 자금으로 빠르게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탄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어요. 그동안의 시련을 통해 직원들의 결속력도 더욱 강해졌고 새로운 사업 분야로의 확장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소희야, 이제 회사 일을 배워볼 생각은 없니?
어느 날 저녁 윤 회장이 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미술 활동에만 전념해왔던 소희였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순진함만으로는 버텨낼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네, 아버지.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그림도 계속 그리고 싶습니다. 소희의 답변에 윤 회장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한층 성숙해진 모습에 자랑스러웠어요.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소희의 모습이 든든했습니다. 소희는 오전에는 회사에서 경영 실무를 배우고 오후에는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회사 업무를 통해 사람을 보는 안목이 늘었고 그 경험은 작품 활동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희 작가님의 신작은 예전과 완전히 다른 느낌이네요. 더욱 깊이 있고 강렬해진 것 같아요. 갤러리 관계자의 평가에 소희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결국 자신을 더욱 성장시켰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예전의 순수하고 몽환적인 그림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작품들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평창동 저택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추억이 깃든 그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소희는 어머니의 작업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한편에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소희는 작업실에서 새 작품을 그리고 있었어요. 캔버스에는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평화로운 풍경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은 거치고 무지개가 뜨는 모습이었죠.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뒤에서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에 소희는 돌아봤습니다. 윤 회장은 딸의 작품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시련 후에 찾아오는 평화가 더욱 소중하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소희의 말에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모든 시련을 이겨낸 지금 이들 부녀에게는 더욱 단단하고 진실한 행복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